다음은 우리 원가 계산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349페이지에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원가 계산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되는 계산을 여러분이 이걸 배운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원가 계산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가 얼마씩 발생됐는지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350페이지에 잠깐 보세요. 35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즉 원가 계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1단계로 먼저 뭐를 하라는 거예요?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조원가 3요소에 대해서 배웠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요소별로 원가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부문이 여러 개가 있으면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 붕어빵 얘기를 하면 붕어빵은 부문이 몇 개 부문으로 나눠질까요? 부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반죽하는 공정, 그죠? 반죽하는 공정, 그 다음에 굽는 공정이 있는 거고 포장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포장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문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부문별로도 지금처럼 재료가 얼마 들어갔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고 각각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각각의 반죽하는 공정에서 발생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가지고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고 굽는 공정에서도 각각 요소별로 원가 계산을 하고 포장하는 공정에서도 요소별로 이렇게 다 원가 계산을 먼저 하고 부문별로 다 각각 해놓은 다음에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붕어빵이라는 제품의 원가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부문별로 따로따로 계산을 하느냐? 경영자는 부문별로도 원가가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되셨나요? 어제 그 얘기 비슷한 얘기 했는데 반죽하는 공정에 20명이고 굽는 공정에도 20명이고 포장하는 공정에도 20명이 있는데 복리후생비가 얘네 반죽하는 공정에서는 10만 원이 나오는데 얘네 굽는 공정에서는 복리후생비가 3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봐도 여기서 원가가 낭비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런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문별로도 따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문이 없다. 없으면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다 제품의 원가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부문별로도 원가가 낭비되지 않은지 체크하려고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별 원가 계산은 이처럼 하나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이 있고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좀 다르다. 그래서 원가 계산은 항상 어떠한 절차로 간다? 첫 번째 요소별 원가 계산, 두 번째 부문별 원가 계산, 마지막 세 번째 제품별 원가 계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는 되게 유치하지만 357페이지 보세요. 357페이지 1번 문제 봐보세요. 그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49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자, 349페이지에 보시면 원가 계산의 절차라고 나와 있고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이게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굳이 이게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었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 보조 부문이라는 게 있고, 제조 부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뒤에서 할 건데, 보조 부문은 말 그대로 제조 부문을 도와주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 보조 부문에서 원가가 발생했어. 비용이 발생하면 이 비용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식당 부문이나 전력 부문에서 발생된 건 나중에 TV 제조나 컴퓨터 제조, 실제 제조하는 부분에다가 원가를 더해줘야 돼요. 근데 무조건 더해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더해주는 방법이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러면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와 제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를 다 합친 다음에 이거를 제품별로 각각 또 나눠줘야 되겠죠?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씩 들어갔는지.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걸 설명을 한 거예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뒤에 가셔서 이것도 앞에서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걸. 여기서 나오네요. 350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 원가 계산의 종류가 있어요. 자, 이건 종류별로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원가 측정에 따른 분류. 그래서 제품 원가를 계산할 때 실제 발생액으로 원가 계산을 하느냐, 추정에 의한 원가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떤 건지만 보세요.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산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원가 계산은요, 직접 재료비도 실제 발생된 걸 집계하는 거고, 직접 노무비도 실제 발생된 원가를 집계를 하는 거고, 제조 간접비도 실제 발생된 원가를 집계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면, 옆에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거 보세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된 원가를 집계를 하고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을 사용한대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기 보세요. 아까 그 얘기 했어요. 얘네들을 왜 여기다 다 집계, 어차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될 걸 왜 여기다가 따로 모았다가 넣어주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전기세 또는 가스, 수도요금 고지서가 안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 안 날라왔는데 원가 계산은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예측해서 넣어준 다음에 나중에 맞춰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제때 나오기만 한다면 수도요금 고지서나 이런 것들이 제때 나오기만 한다면 그냥 여기다 집계를 해주면 돼요. 그게 실제 원가 계산이에요. 근데 실제 원가 계산의 단점은 고지서가 안 날라왔잖아. 간접비에 대한, 제조 간접비에 대한 집계가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그 단점을 해소하려고 일단 예측해서 먼저 원가 계산을 하겠다. 그런 방법을 쓰려고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왜 구분이 됐는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제품을 만들면서 직접 재료비는 창고 가서 확인해 보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알 수 있죠. 인건비도 바로바로 확인이 돼요. 근데 제조 간접비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된 원가로 집계를 하고 제조 간접비만 예정 배부를 합니다. 자, 요거 잘 받으세요. 요거 뒤에서 또 계속 써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표준원가 계산도요. 가정이에요. 예측이에요. 예측. 표준을 정해놓고 그냥 그 표준에 따라서 예측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표준원가 계산은 안 나와요.
그냥 표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원가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전산세무 1급을 가거나 배경관리사 가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은 세무 2급 수준에서는 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생산 형태에 따른 분류. 개별원가 계산이 있고 종합원가 계산이 있대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아까 제가 자 일단은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고 부문별로 원가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회사가 붕어빵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이 공장이에요. 그러면 붕어빵만 계속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단일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을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종합원가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아까 말한 대로 반죽하는 공정에서 발생된 원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굽는 공정에서 발생된 원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포장하는 공정이 원가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얘네를 다 더해요. 더해서 얘를 뭘로 나누면 돼요? 생산량으로 나누면 하나당 단위당 원가가 나와요. 이렇게 단일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엔 이렇게 계산하면 원가 계산이 더 쉽다는 얘기예요. 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평균화시키는 계산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이해가 더 빠르게. A4 용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A4 용지 판매할 때 한 장당 얼마씩인지 알아요? 그 원가 계산을 해요? 안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더해서 나눠 갖고 한 장당 얼마인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업종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을 쓰는 게 좋고, 자, 이런 얘기 또 하나 해볼까요? 우리 회사가 조선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 조선업. 그래서 공장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여기에서는 여객선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는 어선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는 요트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면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된 원가들을 다 집계하고 나누기 4 이래버려요? 그럴 수가 없죠. 얘네들은 재료부터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얘네는 요 여객선 하나에 대해서 여기에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갔어요?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을 다 집계하겠다는 거예요. 각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눠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해요?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따로따로 해야 된다. 이게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뒤에 가서 우리가 지금 요소별 배웠죠? 부문별 끝나고 나면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요 얘기를 다시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어떠한 형태냐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자, 자세한 건 뒤에서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원가 계산 범위에 따른 분류. 요것도 원가 문제로 한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얘는요 제조 간접비를 변동 제조 간접비랑 고정 제조 간접비로 구분을 해서 원래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든 고정 제조 간접비든 다 더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더해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까지 다 합쳐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건데 어떤 회사는 고정 제조 간접비는 원가에다 안 넣겠다 이런 회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제조 간접비가 발생이 되면 얘는 원가 계산할 때 안 넣고 뭐로 하겠다? 그냥 비용 처리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걸 변동 제조간접비까지만 계산하겠다.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도 좀 이따 뒤에서 문제 나오니까 자, 문제 풀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가 계산에 대한 얘기와 원가 계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좀 전에 우리가 요소별 원가 계산 해봤죠? 이제 두 번째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352페이지에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일단 이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자, 이게요, 원가 회계가 옛날에 처음에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처음 원가 회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대부분 다 뭐로 만들어 놨냐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대한 걸로 얘를 만들어 놨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자, 일단은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철판이나 이런 것들을 절단하는 공정이 있고요. 절단 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조립하는 부문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실제로 자동차 철판을 자르고 조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는 부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품을 실제 만드는 제조 부문이다. 그리고 얘네를 도와주는 부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어. 그래서 구내식당에 와서 이 직원들이 다 와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 부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식당 부문은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보조 부문이 있다라는 거고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동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다면 얘네들한테 동력을 제공하는 동력 부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뭐 보조 부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사무실에서 인사 관리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인사 부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근데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는 애들은 얘네 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도와주는 보조 부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절단 부문이다 그러면 철판을 사다가 뭐 절단을 해가지고 사이즈 맞추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런 것들을 다 집계를 하겠죠. 각각 별로 자기네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를 집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1단계가 그 얘기예요. 부문 직접비를 각 부문에 부과한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 얘네도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 직접비들을 각각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이런 얘기 해볼까요? 우리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여기는 절단 부문이 쓰고 있고 여기는 조립 부문이 쓰고 있고 여기는 식당 부문이 쓰고 있고 여기는 동력 부문이 쓰고 있다. 근데 우리 이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건데 임차료로 10만 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이 임차료는 특정 제품에만 부문에만 들어갔다라고 볼 수 없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공통으로 들어간 원가다. 그래서 뭘로? 부문 공통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 부문 공통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한테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각각의 원가 계산할 때. 그래서 첫 번째는 부문 직접비를 각 부문에 부과를 하고 두 번째 부문 간접비를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각 부문에다 배부를 하래요. 배부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부과라는 말하고 배부라는 말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부가는 특정 부문에만 넣어주는 걸 부가라고 하는 거고, 배부는 나눠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임차료 10만 원을,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10만 원을 공통비를 얼마씩 나눠주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려놓은 그대로 파악을 해본다고 하면 이 임차료 발생된 공통비를 얼마씩 나눠주면 될까요? 25,000원씩 나눠주면 되겠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임차료니까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큼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일정한 배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비, 두 번째 공통비. 자, 그러면 각 부문에서 이제 원가가 얼마씩 발생됐는지 알게 되겠죠? 되셨나요? 근데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도 제품의 원가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를 얘네한테 나눠줘야 돼요. 맞죠? 제품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되셨나요? 이해되시죠?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것도 뭐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동력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도 조립 부문과 절단 부문에다 배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제품의 원가가 나오겠죠. 이거를 다시 뭘로 나누면 돼요? 최종적으로 제조 부문비를 각 제품에다 부과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할 내용은 뭐냐면 각 부문에서 발생된 직접비나 공통적으로 발생된 공통비는 각각에 나눠주면 되니까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얘네한테 나눠주는 거. 여기에서 발생된 원가도 제품 제조하고 관련된 거니까 얘네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쉽게 설명할까요? 자, 절단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와서 이 식당에 와서 밥 먹을 거 아니에요. 조립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도 식당에 와서 밥 먹을 거 아니냐고요. 그럼 여기서 발생된 원가는 특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식당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직원이 100명이야. 여기 100명이 50명이야. 직원이. 근데 식당 부문에서 음식을 막 사다가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원가가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의 원가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면 돼요? 인원수만큼으로 나눠주는 게 적당하겠죠. 그럼 얘한테 100만 원을 넣어주고 얘한테 50만 원을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에서 발생된 것들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제조 부문으로 결과적으로 넣어줘야 된다. 이게 부문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런데 자, 그냥 무딘 사장을 만나면 그냥 야 귀찮으니까 여기에서 발생된 거 얘네한테만 나눠주고 여기에서 발생된 거 얘네한테만 나눠줘. 이런 사장이 있는 반면 야 식당 부문에 동력 부문에서 직원이 와서 밥을 먹기도 하잖아. 근데 그거는 왜 얘한테 그 원가를 안 나눠줘? 정확하게 나눠줘. 이런 사장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나눠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353페이지에 직접 배부법 중간에요. 353페이지 중간에 기억 직접 배부법 나와 있죠.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가 단계 배부법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상호 배부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방법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보세요. 351페이지에 자,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하면서 용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1번에 보면 원가 부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원가가 집계되는 구분 절단 부문 따로 집계해야 되고 조립 부문 집계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의 부문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원가 부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얘 원가 부문은 크게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뉜다는 거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제조 부문은 제품의 제조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부문을 제조 부문이라고 하고,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문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원가 추적이라는 게 나오는데, 직접 원가를 특정 원가 대상에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 만약에 직접 부과하지 못하는 간접 원가는 배부 기준에 따라 부문별로 배분한다. 이게 무슨냐면, 이건 누가 봐도 절단 부문에서 발생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부과를 시키겠죠. 아까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얘들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죠? 각각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여기다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건 나눠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추적이 가능하면 각 부문에다 부과를 해주면 되고요. 추적이 가능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면 배부해 줄 거다. 이 얘기고. 다음 3번에 원가 배부, 배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배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원가 집합,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간접 원가들이 집계된 거. 얘요, 얘. 공통비. 얘를 간접 원가를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대요. 자, 지금 요거 봤잖아요. 임차료는 누가 봐도 사용하는 면적만큼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냐? 무조건, 자, 1번에 인과관계 기준에 의해서 배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원가가 왜 발생했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야기시킨 원인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는 것으로 가장 합리적인 배분 방법이다. 자, 시험에는 얘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비를 원가 배부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과관계 기준에 의해서 배부한다. 그거 말고 수혜 기준이나 부담 능력 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다 뭘로 하고 있다? 인과관계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다. 자, 쉽게 설명드릴까요? 얘가 왜 25,000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전체 중에 25%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되셨나요? 그런 기준이더라. 자, 다른 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인과관계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다. 이 얘기고. 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셔서 352페이지에 2번에 부문 간접비 공통원가의 배부 기준은 시험 문제가 나와도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자, 밑에 보세요. 건물 감가상각비는 뭘로 나눠주는 게 적당해요? 점유하고 있는 면적만큼, 그죠? 전력비는요. 전력을 사용한 만큼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료나 재산세나 건물 보험료도 점유 면적에 의해서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수선 유지비는 수선 작업 시간,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수선 횟수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해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할 때, 이 얘기예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할 때, 아까 식당 부문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나눠주는 게 좋아요? 적당해요? 그 인원에 따라서 나눠주죠. 그 얘기가 또 3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인사 관리 부문은 관리를 하는 종업원 수만큼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력 부문은 사용량, 용수 부문은 용수 사용량, 물. 용수를 사용한 양만큼, 식당 부문도 인원이고, 구매 부문은 주문 횟수나 주문 금액에 의해서 나눠주면 되겠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 보조 부문에 발생된 거를 제조 부문에 나눠줄 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직접 배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배부법이나 배분법이나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 배분법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상호 배분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상호 간에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이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아까 그 얘기 다시 해볼게요. 제조 부문이 있고 보조 부문이 있는데 아까처럼 뭐 절단 부문, 조립 부문, 식당 부문, 뭐 동력 부문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일단 각각을 먼저 집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발생했고 얘가 30만 원이 발생했고 식당 부문에서 뭐 40만 원이 발생했고 동력 부문에서 50만 원이 발생을 했더라. 그러고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임차료다. 그러면 임차료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2만 5천 원씩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부문의 직접비와 공통비까지 집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당 부문에서 발생된 42만 5천 원을 얘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식당에 와서 먹는 직원이 절단 부문의 직원도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조립 부문의 직원들도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동력 부문의 직원들도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 부문에서 예를 들면 얘가 100명, 얘가 50명, 얘가 50명이라면 자, 일단 뭐 자기 부문은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얘 부문을 얘네 셋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상이겠죠. 그래야 정확하게 동력 부문에서 얼마의 원가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예를 들면 자, 식당 부문에서 그러면 발생된 42만 5천 원을 얘한테 나눠주려면 얼마를 나눠주면 되나요? 42만 5천 원 곱하기 얘네가 지금 전체가 200명이죠. 그럼 2분의 1이겠네요. 나누기 그러면 얘한테 식당 부문에서 발생된 21만 2,500원을 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50이니까 4분의 1인가요? 4분의 1이죠. 42만 5천 원 곱하기 나누기 4 하면 되겠네요. 4 하면 얘가 10만 6,250원. 그 다음에 얘 쪽에도 똑같으니까 10만 6,250원. 얘는 이제 원가를 얘네 쪽에 다 나눠줬죠. 그럼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야. 원가 다 나눠줬잖아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얘 이제 또 얘를 하면 되겠지.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얘는 사용량, 전력 사용량을 가지고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얘가 얘한테 제공한 거, 얘도 얘한테 전기를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서로 계산을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더라. 귀찮으니까 식당 부문에서 보조 부문 간에 밥을 해주고 동력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은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식당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는 얘네한테만 배부해주겠다. 그게 직접 배부법이에요. 그래서 보조부문 상호 간에 밥을 해줬고 동력을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용역을 주고받았다고 얘기하겠죠.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누구한테만 제조 부문에만 배부하겠다. 이게 직접 배부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계산이 상당히 간단해요. 하지만 정확성은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반대예요. 자, 똑같아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하게 인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한 대로 일단 식당에서 동력에 제공한 거, 동력에서 식당으로 제공한 거, 얘네를 각각 서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배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얘가 얘한테 용역을 제공한 거, 동력이 식당한테 제공한 거를 완벽하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좋은 사장을 만나면 직접 배부법을 할 거고, 성격이 깐깐한 사장을 만나면 상호배부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단계배부법은 벌충형이에요. 그래서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만 인식을 하겠다라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얘는 계산이 간단하다고 그랬는데 얘를 계산하려면 그럼 반대로 계산이 복잡해지지만 정확하다라는 거죠. 얘는 하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 일부만 인식하다 보니까 배부하는데 순서를 정해놓고 해야 돼요. 배부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식은 이런 설명으로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다음 중 뭐가 틀렸냐 이런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357페이지에 3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357페이지에 3번 문제 보면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맞죠?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니까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2번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일부만 인식하겠다. 일부 고려하는 거예요. 다음 3번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한다. 완전히 인식한다는 얘기고요. 4번 계산의 정확성은 누가 제일 높다고요? 상호배부법이 제일 높고 직접 배부법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다음 페이지에 4번도 그 얘기인데 여긴 아직 안 배운 게 있어서 안 풀 거고요. 4번도 그 얘기고 5번도 그 얘기고 6번도 그 얘기고 7번도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관식 문제의 1번 보시면 이게 직접 배부법으로 실제 배부하는 계산 문제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주관식 2번은 단계 배부법에 의해서 배부를 실제로 계산해 봐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이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론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계산도 해드려야죠. 자, 353페이지에 직접 배부법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53페이지 니은의 단계 배부법, 넘어가서 상호 배부법, 그런 거에 대한 설명, 맨 아래 보세요. 각 방법 비교 그래놔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교재를 어디에 보시냐면, 그 연습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은 책 보시면 되고요. 저는 좀 그릴게요. 자, 주관식 1번이요. 359페이지 주관식 1번 문제요. 자, 보세요.
자, X하고 Y라는 보조 부문에서 각각 발생된 비용들이 15만 원, 25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제조 부문으로 배부를 해줄 거예요. 그 중에 지금 하려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이죠. 그죠? 자, 직접 배부법으로 배부를 했을 때, 자, 일단 X에서 어디로 보내야 되고요? A로 원가를 보내야 되고, X에서 또 어디로? B로 보내야 되고, Y에서 A로 보내야 되고, Y에서 어디로? B로도 이렇게 원가 배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직접 배부법이기 때문에 X에서 Y로 제공한 200회 무시하는 거죠. Y에서 X로 제공한 거 무시하는 거죠. 그죠? 직접 배부법이니까.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X부문에서 얘네한테 200회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건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자, 마찬가지로 Y에서 X로 제공한 500회도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에서 A로, X에서 B로만 보내면 되고 Y에서 A로, Y에서 B로만 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X부문에서 발생된 원가 15만 원을 쟤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자, X에서 A로 제공한 게 300회죠. 그죠? X에서 B로 제공한 게 700회예요. 그러면 얘는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전체를 몇 회로 보고 1000회 분의 A로니까 300회 이렇게 계산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5만 원 발생된 원가를 전체 1000회 중에 몇 회? B니까 700회. 자, 이렇게 계산하시라는 얘기고. 다음 Y에서 발생된 원가는 25만 원이고요. 자, Y에서 A로 제공한 거, Y에서 A로 제공한 게 500회, Y에서 B로 제공한 게 1500회. 그럼 전체를 몇 회로 봐야 돼요? 2000회로 봐야 되겠죠? 전체 2000회 중에 자, A니까 500회. 그리고 마찬가지로 25만 원에 대해서 전체 2000회 중에 몇 회? 1500회. 자, 이렇게 각각을 계산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만 5천 원, 그러니까 10만 5천 원, 6만 2,500원, 8만 7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다 배부를 했으니까 얘네는 없어지는 거죠, 이제. 되셨으면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단계 배부법도 해볼게요. 단계 배부법은 직접 배부법하고 상호 배부법의 절충형이에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지만 상호 배부법은 얘가 얘한테 제공한 거, Y가 X에 제공한 거를 정확히 계산해서 부문별로 원가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다시 계산하고 배부해주는 방식이 상호배부법이에요. 근데 단계배부법은 직접 배부법보다는 좀 중간 정도 정확하고 상호배부법으로 하자니 너무 복잡하더라. 그래서 그 절충형으로 하는 게 단계배부법입니다. 그런데 단계배부법은 중요한 게 있어요. 보조부문에서 배부를 할때 배부 순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를 먼저 배부하는 경우랑 Y를 먼저 배부하는 경우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부 순서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계 배부법에서는. 자, 그러면 지금 요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단계 배부법으로 X를 먼저 배부한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단계 배부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뭐를 먼저 배부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계 배부법으로 하면서 우리가 단계 배부법이면서 뭐를 해볼 거예요? X 부문을 먼저 배부한다고 볼게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배부 순서가 중요해요. 글쎄요, 저도 이거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거를 단계배부법으로 하면 금액이 뭐 안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러면 X 부문을 먼저 배부하라고 했으면 먼저 배부되는 부문은 다른 보조 부문에도 배부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X를 먼저 배부하면 Y로 배부해주고 A로 배부해주고 B로 배부를 다 해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는 애는. 그럼 얘는 다 얘네들한테 원가를 배부했으니까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 놓고 얘를 다시 A, B로 배부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X를 어디로? Y로도 배부해야 되고 X에서 누구한테도 A한테도 배부하고 X에서 다시 B로도 배부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Y에서 A로 그 다음 Y에서 B로 이렇게 배부하는 방법이 단계 배부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부하는 애는 다른 보조 부문에도 배부를 해야 된다. 자, 그럼 보세요. 해볼게요. 자, X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가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전체를 몇으로 봐야 되죠? X는 Y 부문에 200회, A 부문에 300회, B 부문에다가 700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총 1200회 중에 Y 부문이니까 200회 이렇게 계산을 하시라는 거고 두 번째 15만 원을 마찬가지로 1200회 중에 A로는 300회를 제공했죠. 300회. 그 다음에 15만 원을 다시 1200회 중에 B니까 700회. 이렇게 배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배부하는 애는 다른 보조 부문에도 배부를 하고 제조 부문에도 배부를 하라는 거예요. 얘가 25,000원이고요. 얘가 37,500원, 87,500원.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X 부문은 다 배부를 했으니까 원가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Y 부문을 배부해야 되는데 Y 부문에는요.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25만 원에다가 아까 X 부문에서 배부받은 25,000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더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25만 원에다가 X 부문에서 배부받은 25,000원을 더해서 얘는 Y 부문은 이제 A, B로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쵸? 얘는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몇 회? 2000회 중에 얘를 500회 A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25만 원에다가 X 부문에서 배부받은 25,000원을 더해서 전체 2000회 중에 1500회 이렇게 계산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배부받은 금액, X에서 배부받은 금액을 더해서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가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얼마인가요? 68,750원. 206,250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상호배부법인데요. 상호배부법이 제일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잘 안 나와요. 계산하는 문제는. 근데 제가 한동안 수업하면서 상호배부법은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계산하는 게 안 나와요. 그랬었는데 한번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푸는 공식을 물어보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식은 저는 한번 풀어드리긴 해요. 어떻게 푸는 건지 그거는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355페이지에 예제 2-1번 직접 배부법 있죠? 거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상호 배부법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실게요. 상호배분법은요. 보조부문 상호 간에 용역을 주고받았잖아요. 그죠? 이 용역을 주고받은 걸 먼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 부문 발생액 있죠? 이 금액에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놓은 다음에 배부하는 건 똑같아요. 직접 배부법처럼 수선을 조립 절단으로 보내고 동력을 조립 절단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수선에서 동력으로 50% 제공한 거, 동력에서 수선으로 20% 제공한 거, 이 금액을 각자 금액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공식으로 볼게요. 자, 쉽게 여러분 계산 공식이 쉬우라고 얘를 x, y로 해볼게요. X 부문에서는요, 일단 자기 부문의 발생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문에서 발생한 10만 원에다가 뭘 더해야 되냐면 Y 부문에서 발생된 것 중에 20%, 그죠? 자, 보세요. 동력 부문에서부터 20%를 제공받은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가를 플러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Y 부문에서 발생된 거에다가 몇 프로? 20%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면 수학 공식으로 바꾸면 그냥 0.2y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y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15만 원에다가 x로부터 50% 제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0.5x라고 해야 돼요. 공식은 이해가 되셨나요? 공식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이게. 이런 표를 주고서 상호배분법으로 계산을 하려면 공식이 어떤 게 공식이 나오냐? 그래서 공식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은 이해는 하셔야 돼요. 이해는 되시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상호배분법은. 그래서 X부문에 발생된 정확한 원가가 얼마고 Y부문에서 발생된 정확한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얘와 얘로 나눠주면 되고 얘를 얘와 얘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먼저 요거 계산하는 게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X는 10만 원 플러스 0.2에 Y니까 Y는 얘죠. 그래서 15만 원 플러스 0.5x예요. 그러면 x는 10만 원에다가 15만 원에 0.2요. 3만 원 플러스 0.1x. 그러면 얘를 넘겨서 x-0.1x는 두 개 더하니까 13만 원이죠. 거기에 그러면 0.9x가 13만 원이고 x는 13만 원 나누기 0.9를 하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14만 4,444.44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대략 이렇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X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얘가 10만 원이 아니라 14만 4,444원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얘한테 얼마를 제공받은 거? 20% 제공받은 거 더해서. 그러면 얘 하나만 계산하면 얘는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Y는 15만 원 플러스 0.5 14만 4,444원. 대략 계산해 볼까요? 대략 72,222원. 15만 원. 그러면 Y는 222,222원이네요. 딱 안 떨어지기는 하지만 좀 애매하긴 한데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얘는 15만 원이 아니라 이제 22,222원이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요 비율에 맞춰서 배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직접 배부법 하듯이. 그래서 요게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좀 계산하는 게 어렵긴 한데요.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정확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배운 거예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자, 그런데 자 하나 더요. 교재는 356페이지에 가보면 자, 지금은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문에다가 배부하는 걸 배웠는데 이 제조 간접비는 고정 제조 간접비가 있을 수 있고 변동 제조 간접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부한 방식은 고정 제조 간접비랑 변동 제조 간접비를 그냥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한다고 하면 변동 제조 간접비 따로 배부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 따로 배부하겠다라는 방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356페이지에 자,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조 부문의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여 배부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단일 배부율법과 이중 배부율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본 내용은 뭐예요? 합쳐서 하는 거니까 단일 배부율법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변동 제조간접비 따로 고정 제조간접비 따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밑에 이중 배부율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는 나온 적은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이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밑에 우리가 조금 전에 단일 배부율법은 해봤으니까 이중 배부율법은 밑에 보세요.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부를 하는 거고 고정비는 최대 사용 가능량을 가지고 배부를 한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세무에서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요 내용,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보시면 보조 부문 원가 배부 방법과 형태별 배부 방법과의 관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단일 배분율법을 적용을 해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을 적용할 수 있고요. 이중 배부율법에 의해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렇게 세 가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연습 문제로 갈게요. 357페이지에 1번 문제. 1번 문제 어제 풀어드렸던 내용이네요. 다음 중 일반적인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 흐름은 일단 요소별 원가 계산을 먼저 하고 부문이 있으면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고 요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내용이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다음 2번. 주식회사 대한상사는 상반기 영업실적이 좋아 기업 전 사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려 한다. 이 기업은 기업 본사부서뿐만 아니라 공장 지점, 영업소에도 전 사원에게 균등하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려고 한다. 기업 전체의 복리후생비를 각 본사와 지사에 배부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아니 전 사원에게 동일하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기준으로 나눠주면 돼요? 종업원 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맞죠? 2번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일부 고려하는 방법이다. 맞죠? 3번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맞죠? 4번 계산의 정확성은 누가 제일 정확해요? 상호배부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순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4번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4번에 다음은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과 설명이다. 잘못 연결된 것은 자, 1번 보조부문 원가를 다른 보조부문에는 배분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배분하는 방법은 직접 배분법이죠. 다음 2번 보조부문 원가를 배부 순서 동그라미 치세요. 순서 얘기 나오면 무조건 단계 배부법입니다. 순서. 그래서 배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은 단계 배부법이고 3번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인식하여 보조부문 원가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은 상호 배부법입니다. 4번 보조부문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부 기준을 적용하는 배분 방법은 이중 배분율법이죠.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따로 할 때는 이중 배분율법, 그냥 합쳐서 하나로 할 때는 단일 배분율법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5번도 같은 얘기네요. 보조부문의 배부 방법 중 단계 배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은 상호 배부법이죠. 2번 보조부문의 배부 순서 얘기 나왔으니까 단계 배부법 맞겠죠? 그래서 보조부문의 배부 순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2번이 단계 배부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보조부문의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얘도 맞는 말이네요. 단계 배부법. 틀린 거 찾는 거죠? 다음 4번 최초 배부되는 부문의 경우에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문에 배부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 2, 3, 4번이 맞는 얘기네요. 자, 6번도 또 그 얘기예요. 다음에 보조부문비 배부 방법 중에 정확도가 높은 방법부터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누가 제일 높다고 그랬죠? 상호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배부법, 직접배부법 이러한 순서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 7번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중에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가장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원가 배분 방법 중요하지 않으니까 고려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 배부법이 가장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8번 다음은 보조부문비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이중배분율법에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을 적용할 수 없다? 있다라고 그랬죠. 단일배분율법 하에서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중배분율법 하에서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원가 행태가 모양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배울 때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할 때 고정비와 변동비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원가 행태에 의한 배분 방법으로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고정비, 변동비를 구분할 거냐, 합쳐서 할 거냐. 그죠? 다음 3번.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비를 용역수수 관계에 따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맞죠? 4번 이중배분율법은 원가 행태에 따라 배부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맞죠? 그래서 가장 틀린 건 1번이 틀렸고요. 다음 9번은 또 다른 얘기네요.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거 실제 원가 계산은 실제 발생액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실제 원가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맞죠? 근데 이 방법을 쓰면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원가 계산이 지연된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왜요? 제조 간접비는 집계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제조 간접비가 실제 원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우리가 밑에 보세요. 2번에. 그래서 정상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는 실제 원가로 측정하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한 가공 원가는 예정 배부율에 의해 결정된 금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2번이 틀렸어요. 왜 틀린 거예요?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까지는 실제 발생액으로 측정을 하고 제조 간접비만 예정 배부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 내용을 좀 수정을 해두세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원가로 측정하고 제조 간접비만 예정 배부율을 적용해서 금액을 결정한다.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제품별 원가 계산할 때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다음 3번은 표준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표준 원가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맞죠? 이것도 표준으로 정해놓은 건 다 예측이에요. 4번 원가의 집계 방식에 따라 제품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개별 원가 계산과 제조 공정별로 집계하는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뒤에서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먼저 나왔네요. 어제 잠깐 설명하기는 했었고요. 자, 잠깐 여기 보세요. 이런 얘기 해볼게요. 그거에 대한 얘기. 어차피 뒤에서 또 나오니까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할 때는요.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조선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여기에서는 어선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는 여객선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는 요트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는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더라. 그러면 각각의 재료들이 다 다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 따로 각각 원가표를 따로따로 작성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가표를 작업 원가표라고 얘기를 해서 이 원가표에다가 재료비하고 노무비까지는 여기에다 집계를 다 해요. 각각. 왜냐면 어선을 만들던 사람이 여객선 만드는데 와서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선을 만들 때요. 주문 들어올 때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주문서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재료를 여기서 쓰던 재료를 이쪽으로 가져가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선에 들어가는 재료는 어선에 들어가는 작업 원가표에다가만 작성하고 어선을 만드는 사람은 여기에서만 일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뭐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기술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죠. 이 사람의 인건비는 간접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간접 노무비.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접 노무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간접 노무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통으로 쓰였으니까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러한 형태를 개별 작업마다 원가 계산을 따로 하겠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원가를 집계할 때 개별 작업별로 원가 계산을 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하나의 업종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품종. 종류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다품종. 대신에 많이는 못 만들기 때문에 소량 주문 생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뒤에서 이제 제품별 원가 계산할 때. 자,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하는 업종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볼펜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라고 볼게요. 아니면 뭐 저것도 있고, 뭐 A4 용지 만드는 회사 같은 데들, 이런 데들은요, 자, A4 용지로 설명을 할까요? 얘네는 A4 용지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종이 만들 때 어떤 공정을 거치나요? 일단 나무를 절단하고 부수는 과정을 거쳐서,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압축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공정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우리 어제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절단 부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단만 할 거 아니에요. 부수는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은 부수는 일만 할 거고, 압축하는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은 압축하는 일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별로 재료비나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집계를 하고 나면 얘네들을 다 합계를 내서 뭘로 나누면, 생산량으로 나누면 하나당 단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원가 계산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업종에서는요, 하나나 두 개 정도만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요. 얘는 A4 용지 만들면 A4 용지만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얘는 소품종, 이것도 중요해요. 대량, 연속 생산의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다. 그래서 얘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보기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원가를 집계하는 방식에 따라 제품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개별 원가 계산하고, 제조 공정별로 집계하는 종합 원가 계산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틀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10번. 원가 회계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제품 원가에 고정 제조간접비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부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아니라 변동 원가 계산이에요. 자, 350페이지 맨 아래 표에 보시면 원가 계산 범위에 따른 분류,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를 다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을 전부 원가 계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간접비까지만 원가 계산을 하고, 고정 제조간접비는 그냥 기간 비용 처리해버리는 방식을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했죠.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제품 생산의 형태에 따라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맞죠? 원가는 3번. 원가는 제품과의 관련 추적 가능성에 따라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비, 공통으로 사용해서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비로 구분하는 거죠. 다음 4번. 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원가 총액이 변동하는 변동비와 원가 총액이 일정한 고정비로 분류할 수 있다. 맞죠? 원가 계산의 분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